건강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뇌출혈 사망률이 무려 40%? 이게 뇌경색의 8배나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병이 사실은 우리가 노역을 통해 거의 멸종시킬 수도 있는 병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오늘 저희 건강 토크쇼에서는 바로 이 문제, 여러분이 또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예방의 핵심 열쇠는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될 수 있는 혈관 건강 관리입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 이승훈 교수님 책 내용하고 또 다른 여러 전문가분들의 그 만성질환 관리, 혈관 건강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뇌혈관 질환이 왜 이렇게 치명적인지, 그 배경엔 또 어떤 과정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료들에서 어떤 실질적인 지혜를 얻고 또 뭘 당장 실천할 수 있을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그 가장 충격적인 통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뇌출혈 사망률이 뇌경색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뇌경색이 한 5% 정도인데 뇌출혈은 40%라고 하니까 야, 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왜 이렇게 다른 거죠? 그게 이제 뇌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장기들, 예를 들어 근육 같은 건 꽤 단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혈관이 터져도 주변 조직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딱 압박을 해줘서 피가 멈는 데 도움을 주는데 뇌는 이게 비중이 물이랑 비슷할 정도로 아주 연약한 조직이에요. 두부나 묵 생각하시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두부나 묵이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혈관이 터지면 이 연약한 뇌 조직이 혈관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꽉 눌러주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안에 압력하고 뇌 조직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출혈이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혈관에서 출혈이 시작돼도 상당히 큰 혈종, 그러니까 피 덩어리가 생기기가 아주 쉬운 그런 환경인 겁니다. 게다가 그 뇌세포 자체도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세포 중 하나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몸이 정말 두꺼운 두개골도 있고 뇌를 감싸는 막도 여러 겹이고 심지어 뇌척수액이라는 쿠션까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엄청난 보호장치를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오면 이게 상황이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혈액이 그냥 혈관 밖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혈액이라는 게 혈관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몸에 막 산소랑 영양분 공급하는 생명의 액체지만 이게 혈관 밖으로 나오면 특히 뇌 조직에는 아주 독성을 띠게 돼요. 그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피가 굳을 때 생기는 트롬빈 같은 단백질들 이런 게 신경세포에는 해롭거든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혈관 밖으로 나온 혈액을 약간 외부 침입자처럼 오인을 해요. 그래서 백혈구 같은 걸 동원해서 막 공격하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염증 반응 과정에서 오히려 주변 뇌세포가 더 파괴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와. 그러니까 피 덩어리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압박도 문제고 혈액 성분의 화학적인 손상도 있고 거기에 우리 몸의 과잉 면역 반응까지 이 삼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 급성 총수염은 터지면 배를 열어서 이렇게 씻어내고 봉합하고 하잖아요. 근데 뇌출혈은 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뇌출혈 치료의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핵심은 씻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씻어낼 수가 없다. 네, 복강, 그러니까 배 안은 비교적 공간도 넓고 안에 장기들도 어느 정도는 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오염물질이나 피 같은 걸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씻어내고 터진 부분 꿰매고 이런 게 가능한데 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연약해서요. 그 피를 씻어내거나 닦아내려는 그 시도 자체가 뇌 조직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씻어내는 행위 자체가 뇌를 더 망가뜨릴 수 있다. 야, 이거 정말 까다롭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그 터져나온 피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뇌 자체의 어떤 회복 능력, 자정작용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아주 강력한 항염증 이런 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치료 후에도 뇌 손상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뇌출혈 중에서도 특히나 발견이 중요하고 또 만약에 발견하면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자료에서 강조를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종류인데요. 이건 뇌 표면을 지나는 비교적 큰 혈관이 터지는 경우예요.
사망률이 무려 40에서 50%에 달하고요. 또 비교적 젊은 나이, 40대나 50대에서도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이 지주막하 출혈의 한 85% 정도는 뇌 동맥류라는 것 때문에 생겨요. 이게 뭐냐면 혈관벽이 약해져서 꽈리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뻥 터지는 거죠. 혈관에 생기는 시한폭탄 같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런 동맥류는 터지기 전에는 뭐 증상이 전혀 없나요? 네, 그게 사실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혈관벽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맥류가 상당히 커질 때까지도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다른 이유로 우연히 뇌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미리 발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행히 현대 의학 기술로는 이 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발견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MRA라고 하는 뇌혈관 자기공명 영상 검사입니다. MRA요? MRI랑은 다른 건가요? 근데 조금 달라요. MRI는 뇌 구조, 그러니까 뇌 실질을 주로 보는 검사고요. MRA는 혈관의 모양, 형태만 아주 정밀하게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자료들에서는 특히 40세 이상이라면 뭐 가족력이 딱히 없더라도 한 번쯤은 이 MRA 검사를 고려해보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MRA로 동맥류가 만약 발견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터질 위험이 좀 높아 보이는 동맥류가 발견되면요. 비교적 안전한 시술을 통해서 파열을 미리 막을 수가 있어요. 혈관 안으로 아주 가느다란 관 같은 걸 넣어서 동맥류 안쪽을 코일이라고 부르는 백금 물질로 이렇게 촘촘하게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럼 피가 더 이상 그 동맥류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이런 시술을 받으면 평생 동맥류 파열의 어떤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이 MRA 검사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좀 부담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료에 보면 좀 흥미로운 팁이 있었잖아요. 보통 대학병원이 제일 좋은 장비를 쓸 것 같지만 비급여 검진 목적으로 MRA를 찍는다면 대학병원이 오히려 제일 비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건강검진센터나 영상의학과 의원들 여러 곳에 한번 직접 전화를 걸어서 MRA 비용을 문의하고 비교해보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비용 비교와 함께 또 뭐 확인해 보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그 MRI 장비의 성능, 즉 테슬라 단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테슬라 숫자가 높을수록 해상도가 좋은 건데요. 3테슬라가 현재는 최고 수준이고 1.5테슬라 장비도 아주 우수합니다. 간혹 좀 오래된 저해상도 장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1.5테슬라 이상 장비를 갖춘 것 중에서 비용이 좀 합리적인 것을 찾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비용이랑 장비 성능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출혈,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병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동맥경화라는 혈관이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합병증이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이 동맥경화라는 근본 원인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이런 무서운 병들을 거의 멸종시킬 수도 있다. 이게 자료들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동맥경화라는 아주 긴 과정의 결과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그렇다면 현재 뇌혈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 동맥경화가 혹시 시작된 건 아닌지 이걸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동맥경화는 기본적으로 혈관 안쪽 벽에 상처가 생기면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고혈압은 계속 높은 압력으로 혈관벽을 때리니까 물리적인 상처를 내고요. 흡연이나 좀 안 좋은 식습관에서 오는 여러 독소나 염증 물질들은 화학적인 상처를 유발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으면 그 상처난 부위로 콜레스테롤이 스며들고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콜레스테롤은 원래 몸에 꼭 필요한 성분 아니었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매우 중요하죠. 세포막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여러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도 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스스로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문제는 과잉입니다. 과잉이요? 네, 지방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놀랍게도 그 정제된 탄수화물 있잖아요. 흰쌀밥, 빵, 면 같은 거.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도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막 넘쳐나는 상태, 즉 고지혈증 상태가 되면 혈관벽에 난 상처 부위로 콜레스테롤이 아주 쉽게 침투하는 거죠. 아, 그렇게 쌓인 콜레스테롤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거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대식세포 같은 것들이 이걸 처리하려고 막 모여들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콜레스테롤 덩어리랑 염증 세포들이 막 뭉쳐져서 점점 커지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이걸 죽상경화반 또는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실체인 거죠. 그 과정이 수년에 걸쳐서 그것도 조용히 진행된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혈관을 좁혀가는데 대부분은 아무런 증상을 못 느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혈압이 갑자기 확 치솟거나 다른 이유로 이 죽상경화반에 좀 약한 부분이 찢어지거나 뻥 터지면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혈관 안으로 확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 응고 시스템, 그러니까 혈소판 같은 것들이 이걸 출혈상황으로 오인하고 급격하게 막 엉겨붙어서 순식간에 혈전, 즉 피떡을 만들어버려요. 수십 년간 서서히 진행되던 동맥경화가 단 몇십 분 만에 이 혈전 때문에 혈관이 완전히 꽉 막혀버리는 상황. 이게 바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기전입니다. 진짜 무섭네요. 결국에는 동맥경화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이미 진행되었다면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핵심이겠군요. 자료들에서도 위험 요인으로 당뇨병, 고혈압, 흡연, 또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 네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내 몸의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비교적 간단하게 좀 엿볼 수 있는 검사 중 하나가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목에 하는 초음파요? 네, 맞아요. 목으로 지나가는 경동맥은 초음파로 관찰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벽의 두께나 혹은 죽상경화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전신 혈관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이미 동맥경화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자료의 중요한 메시지가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당장 위험한 수준이라면 약물 치료는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춰주고 또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약들이 병의 근본 원인, 예를 들면 혈관 자체의 손상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몸의 어떤 대사 시스템의 이상, 인슐린 저항성 같은 거요. 이런 걸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혈압약은 혈압 수치는 낮춰주지만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되돌리는 건 아니고 또 콜레스테롤 약, 특히 그 스타틴 계열 약 있잖아요. 이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좋지만 식습관 개선 없이 그냥 약에만 의존하면 몸은 계속 콜레스테롤 과잉 상태인데 수치만 억지로 낮추는 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는 필패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는 분명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약물 치료와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 어쩌면 약물 치료 단계를 늦추거나 피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동맥경화와 그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생활습관 개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대략은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핵심은 의외로 상식적인 수준에 있어요. 다만 그걸 얼마나 정확히 알고 또 꾸준히 실천하느냐, 그게 관건이죠. 식단부터 좀 살펴보면요. 첫째,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면, 떡 같은 거요. 그리고 설탕, 특히 음료수에 많이 들어있는 액상과당, 이런 거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혈당을 너무 빨리 올리고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빠르게 전환시켜서 몸에 저장시키거든요. 대신에 통곡물, 현미나 귀리 같은 거, 그리고 채소를 통해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둘째, 지방. 트랜스 지방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마가린이나 셔트링 사용한 가공식품, 튀김류 같은 거요.
그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너무 높은 식물성 기름들. 예를 들어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같은 건 사용을 좀 줄이고요. 좋은 지방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섭취를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오메가3요? 그럼 어떤 식품이 좋을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바로 들깨입니다. 통들깨를 밥에 넣어서 같이 먹거나 아니면 갓 짜서 산패드지 않은 신선한 들기름 있잖아요. 압착한 지 한 달 안 된 거. 그걸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에 활용하는 게 아주 좋다고 해요. 그 외에도 아마씨,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 등푸른 생선, 아보카도 이런 것도 다 훌륭한 선택지죠. 들깨랑 들기름, 견과류, 생선, 아보카도. 기억해둬야겠네요. 셋째, 단백질 및 육류. 근육 유지를 위해서 단백질 중요하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지방이 많은 붉은 육류, 삼겹살이나 마블링 많은 소고기 같은 건 섭취를 좀 줄이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콩이나 두부 같은 거, 그리고 생선, 계란, 닭가슴살 이런 걸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권장됩니다. 네. 넷째, 저탄고지 식단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요즘 유행이죠. 단기적으로 체중 감량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도 아니고 케토플루 같은 부작용이나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 특히 좋은 지방 위주로 식단을 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지속 가능한 균형 잡힌 식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식사 환경. 아무래도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나트륨, 설탕, 또 좋지 않은 지방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좀 줄이고 집밥이나 도시락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결국 따져보면 현미밥에 채소 듬뿍 그리고 좋은 지방과 적절한 단백질로 구성된 식사,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 식단 얘기가 정말 중요하네요. 듣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는 맛들을 좀 많이 포기해야 할 것 같아서 약간 슬퍼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식단만큼이나 또 강조되는 게 있었죠. 바로 운동입니다. 네.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흔히들 그냥 칼로리 소모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운동의 진짜 가치는 우리 몸의 어떤 대사 시스템을 깨우는 스위치 역할에 있어요. 스위치요? 운동을 통해서 근육세포가 혈당을 더 잘 사용하게 되면 혈당 조절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거죠. 자료들에서는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 걷기나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거요. 이걸 꾸준히 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 번에 하기 어려우면 나눠서라도 꼭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 물론 금연이나 절주는 기본 중에 기본일 테고 또 충분히 자는 거,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확인,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건강 수칙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건강 토크쇼에서는 뇌출혈과 뇌졸중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이 병들이 정말 위험하긴 하지만 MRI 같은 조기 검진도 중요하고 또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식단과 운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어쩌면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멸종 가능하다는 말이 아주 과장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혈관 질환은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젊을 때부터 신경 써야 할 현대 문명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이건 내일부터 당장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아주 작은 변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더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이승훈 교수님의 뇌가 멈추기 전에 같은 책이나 관련 자료들을 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건강 토크쇼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건강 정보 꼭 공유해주세요. 이렇게 지식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경험담 같은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건강 토크쇼는 다음에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